네, 오늘도 대표님과 우리 시청자분들의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먼저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은 좀 관망세의 모습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대 정권에서 부동산 시장 흐름이 좀 어떻게 흘렀는지를 따져본다면 향후 전망까지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실까요? 예. 자, 우리가 몇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30년간의 어떤 주택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흐름을 봐도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예측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작년 8.2 대책은 상당히 고강도 종합 규제 대책입니다. 그랬을 경우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시장에서? 어떤 양극화와 한두 달 정도의 관망세, 그리고 나서 오를 적과 떨어질 적, 이게 구분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8.2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금년 4월이죠. 자, 그리고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을 때 어땠습니까? 4월 달, 5월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만 관망을 하다가 다시 급등을 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나온 9.13 대책은 주로 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9.13 대책의 정책의 효용성이 시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한두 달 정도는 잠잠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한두 달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바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제 생각과 과거의 흐름이라든지 최근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과거 30년간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 하는 것을 큰 흐름에서 맥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계가 잡힌 시점이 86년도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5공화국이라고 하는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주택 가격이 크게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6공화국, 즉 노태우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거칠게 이렇게 상승 시기를 탔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1차 상승 시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 원을 공약으로 내설고 해서 본격적으로 1기 신도시 조성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이 짧은 기간 한 3년에 걸쳐서 무려 2.3배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큰 폭으로 오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번에 폭락기를 맞습니다. 이 폭락기는 순수한 자, 다른 정책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더 큰 요인은 뭐였느냐. 짧은 시간은 2.3배 오른 거에 대한 시장의 피로감이었습니다. 피로감. 즉, 시장 논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폭락이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 김영삼 정권 들어와서는 내내 침체기를 보이다가 후반부에 잠깐 오릅니다. 자, 이것도 이 침체기가 이게 길었던 것을 우리가 시장 논리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1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된 시점이 바로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공급량이 많았던 1기 신도시의 공급량이 많았던 시기에는 역시 가격이 이렇게 안정세를 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2차 폭락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IMF 사태죠. 이거는 우리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변수에 의한 게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렇게 폭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IMF 사태 하면은 굉장히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참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시기로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떨어진 기간과 다시 회복하는 기간에 보면은요, 채 2년도 안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가 알아야 되는 게, 이 폭락기가 상당히 짧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약간 잠잠했다가 다시 가격이 오릅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합니다. 후반부에. 급등을 한 것은 그동안에 가격이 그 정도로 안 올랐던 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죠.
노무현 정부 초반까지도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냅니다. 이때 짧은 시간 또 침체기를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급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시점에서 무슨 정책이 나왔냐면요. 각종 규제도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이때 2기 신도시가 발표가 됩니다. 2기 신도시. 자, 무슨 얘기냐면요. 2기 신도시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급등을 했다. 왜 그럴까요?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미리 예측은 하되 시간에 대한 타임 래그,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규제를 가해서.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번 우리 잠깐 폭락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국제금융위기죠. 일시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다시 회복하는데 한 1년 6개월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잠잠해집니다. 그러면서 쭉 박근혜 정권 중반까지 거의 침체 내지는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은 그렇다면 뭐겠어요? 2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특히 MB 정부의 보금자리 정책에 의해서 어떤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했던 그런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해서 침체기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길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자꾸 이게 주택 경기 부양책을 썼죠. 그러면서 저금리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쭉 후반부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몇 가지 보면은 대부분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지배되어 왔다.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 30년이 주는 교훈 다시 정리합니다. 규제보다는 시장 논리가 전반적으로 지배를 해왔다 하는 것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과거 30년을 좀 상승 시기, 침체 시기, 폭락 시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요약을 한다면은 상승 시기 대체적으로 좀 장기간 지속이 됐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공급량, 즉 입주량 측면에서 입주량이 적은 시기에 상승 시기가 대체적으로 왔다 하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침체 시기는 대체적으로 한 중간 정도 기간이 상승기보다는 좀 짧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시기는 대부분이 입주량이 많은 시기, 즉 1기 신도시 입주 시점이라든지요. 자, 2기 신도시 입주량과 보금자리 주택이 만나는 그런 시점이 기본적으로 침체 시기였다. 그렇지만 인위적인 공급 정책 가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효과가 좀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그런 면도 있었죠. 그다음에 폭락 시기는 대부분이 일시적인 단기간의 현상이었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폭락기는 장기 상승에 대한 피로도, 그 다음에 외부 요인에 의한 작용, 즉 IMF 사태라든지 국제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폭락 시기가 왔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의 폭락 시기가 올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부 요인이 없다면은 그렇게 점철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9.13 대책이나 공급 대책이 나오고 나서 좀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승폭이 축소되고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물 잠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 매물 잠김 현상, 즉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팔려고 내놓은 매물 자체가 극히 적다는 현상. 자, 그리고 매수자 우위 시장에 좀 폭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매수자 우위 시장, 여기 잘못됐습니다.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입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우위 폭이 좀 줄어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가 자 금년 한 5월경에 이런 수치였습니다. 자, 6월 이랬죠. 7월부터 이렇게 급등을 해서 8월 달에는 무려 이렇게 올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현재는 0.2 내지 0.1% 선입니다. 과연 이런 선이 언제까지 유지될 건가 하는 게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초미의 관심사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9.13 대책의 실효성이 일시적인 현상인데 아직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섣부른 면이 있다. 그렇지만은
이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부의 대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작년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 9.13 대책과 9.1 공급 대책은 수도권 내의 입지별 양극화의 출발점이다. 수도권 내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 9.13 대책과 9.1 공급 대책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수도권 내의 입지별 양극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해서 이게 딱 두 줄로 제가 요약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그러면 서울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이런 준강남, 가천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한 서울 지역은 어떻게 될 거냐, 서울 지역.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거 이겁니다. 우리가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일편적인 것, 단편적인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주택 같은 어떤 필수제는 수량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즉 가격이 수량을 결정하는 대체제가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이런 필수제에서는 수량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순공급량도 아직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려면 멀었죠. 그러면서 또 매도 물량의 어떤 잠김 현상은 지속되고 있죠. 자, 이런 걸 전제로 했을 때 자, 3기 신도시 입주가 지금부터 빨라야 7년 후부터입니다. 7년 후. 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에 서울 아파트 가격의 안정세에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왜? 서울에서 가깝고 직주 근접에다가 어떤 뭐랄까요? 교통 인프라까지도 고려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수요 분산이 예측이 됩니다. 문제는 7년 후라는 거죠. 입주 시기가. 자, 또한 이런 것과 현재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했던 전세 가격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폭이 현재보다는 좀 커질 것으로 이게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두 가지 요건만 놓고 보더라도 금년 말 이후에 다시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작년 파리 대책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왔다면은 이번 9.13 대책이나 공급 대책은 결국은 수도권 내에서의 양극화다. 서울에는 영향이 별로 적다. 그런 측면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이런 예측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쭉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